국보입 재미없죠? 네. 저도 국보입 제일 재미없어요. 국법을 외워서 물론 외워서 풀면 좋죠. 풀면 좋은데 나이 드시면 암기력이 떨어지잖아요. 항상 이 공부 잘하는 법 항상 의미 있게 봐.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많은 것을 외울 수는 없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아니면 제가 말한 그 기준에 의해서 골라야 돼요.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돼요. 문법이 제가 했잖아. 아까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에서 여러분들은 다 맞추시죠. 하다 보면 그게 좀 쉬워져요. 거기가 한 11문제, 16문제 되거든요. 이게 23개 맞히면 합격이에요. 23개. 그럼 거기서 좀 실수로 몇 개 틀다 해도 한 14개 정도 맞히고 국토법에서 한 9개 정도 맞히고 합격을 잡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40문제. 네? 40문제. 네, 45. 여러분들이 점수 따는 것은 학계론하고 민법에서는 마찬가지로 물권하고 채권에서 점수 따시고 앞에 총칙은 어려우니까 물권하고 채권은 하면 또 쉬워요. 물권 같은 경우는 딱 그것은 정해졌으니까 경우의 수가 조금 적다고 봐요. 학계론에서 따시고 민법에서는 이제 한 50점, 60점. 그 다음에 제가 말했죠. 중개법에서도 점수 좀 많이 확보를 하셔야 돼요. 중개법은 그나마 좀 쉬운 거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제가 저녁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아기의 양육권 문제를 다퉜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판사한테 딱 뭐라 그러면 판사님 자판기에다가 동료를 넣어가지고 음료수가 나오면 그 캔이 누구 거요? 누구 거니까? 돈 있는 사람이죠. 이게 이 얘기도 내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남자 말이 맞아요?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판기에 비유한다면 그게 맞을 수 있죠. 네, 그죠. 자판기에 비유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어요? 논리적으로. 자판기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그 논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남자가. 그 논리로 내가 넣었으니까 얘기가 나온 거 아니오. 논리적으로 말을 하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제 봤어요. 네? 뭐라고요? 먼저 캔을 잡았을 때. 그 자판기 논리도 따지면 이 사람 말이 맞아. 그 판사가 논리로 그 사람을 대항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과 자판기는 틀리잖아요. 이게 논리학의 제일 기본적인 거는 전제의 착오입니다. 전제의 착오. 전제 조건이 잘못된 거야. 이게 시작이 잘못됐어. 시작이 틀려 이거라고. 근데 결론은 맞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시작은 틀리는데 원리는 결론은 같은 거예요. 그럼 참 말하기 좀 곤란하다. 전개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자판기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모든 법은 다 상식적인 거예요, 사실은.
다 상식적인 건데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냥 이 법의 논리론이죠. 저희도 저희도 시험 보면은 다 상식적으로 문제 풀어요. 상식적으로. 예, 이것도 공법 같은 경우도 이게 법을 크게 나누면 실체법하고 절차법으로 나눠요. 민법 같은 경우는 실체법, 공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법이라고 해가지고 절차에 걸리는 것이 많아요. 절차에 걸리는 이 절차는 어찌입니까? 무조건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법은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어렵기는 실체법이 훨씬 어려워요. 문제 풀 때. 근데 절차는 조금만 외우시면은 절차가 더 쉬워. 항상 절차법 점수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직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공인중개사 시험만 올인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직장을 다니시기도 하고 뭐 하여튼 가정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오더니까 시간도 되게 힘들고 암비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절대 애올라고 하지 마세요. 애올라 하면은 힘들어요. 애올라 하면. 저도 사실 실제로 제가 시험을 또 봤어요. 저는 어차피 애워도 안 이어지는 거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꼭 외워야 할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 달 전부터 조금 외우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부터. 그 전에 외워봤자 딱 이런 외워야 할 것은 한 달 전부터 좀 외우시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는 하여튼 외우는 것이라도 하여튼 이해하려고 노력을 시작해요. 그러면은 학계론이나 중개법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점수 충분히 잘 나와요. 학계론. 이게 학계론 외울 곳이 좀 있잖아요. 다 땡겨버려요. 그래도 여러분 70점 이상 나와요. 개론은 참말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 안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외워서 풀려면 머리에 지나요. 학계론도. 그래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게 원래 경제하고 좀 관련이 있죠. 학계로는 수요 공부 나오니까 항상 그림으로 정리를 따르셔야 돼요. 그다음에 공시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문만큼 나와요. 특히 지적하고 등기는 좀 쉬운 편이에요. 세법이 좀 어렵죠. 공법이 이제 문제인데 공법도 제가 아까 말했죠. 건축하고 주택하고 농지법에서는 여러분 다 맞추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국토법은 이제 국토법도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많이 올라가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내가 뭘 그걸 공부를 하고 있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뭐에 대한 거지 이거 할 수도 있어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무슨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이요. 그걸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124페이지. 그래서 2년 동안 시행을 하지 계획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개발행위를 허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줬어. 그래갖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이 시행이 돼. 그럴 때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대집회,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대집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2년 경과했을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가설 건축물, 공작물, 그 다음에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이 경과됐어. 1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이 되지 않아. 그럴 때는 뭐라고요? 매수 청구를 쓸 수가 있어. 내 땅을 매수 청구를 쓸 수. 그래서 2번에 보시게 되면 지목이 대인 토지만 전부 다 한 것이 아니라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주의할 것은 뭐냐? 소유한 기간이 10년 이상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집행을 10년 동안 하지 않았을 때 매수 의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시행자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군수에게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근데 예외가 이것도 기출문제에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예외가. 그 시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행자가 세웁니다. 이게 이 시행자가 누구겠습니까? 민간 지정 시행자였죠. 민간 지정 시행자. 그 다음에 나번에 가서 보면은 그 도시공 계획 시설 사업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겁니다. 이게 계획 시설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 근데 설치할 자와 관리자가 또 틀려. 만약에 설치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 틀리면은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25페이지 오른쪽입니다. 매수 의무자. 그 다음에 매수 절차를 보시게 되면 이게 그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는 항상 밑줄친 것만 공부를 하세요.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항상 제목이 제일 좋은 키워드입니다. 제일 좋은 키워드. 제목하고 밑줄친 거. 제목하고 밑줄친 거.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그 개념이 잡습니다. 잡힙니다. 그래서 매수 여부의 결정은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그 다음에 통지한 3번 통지를 했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청구를 받았을 때 6개월 내에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고 나서는 2년 이내에 사야 됩니다. 매수. 그 다음 매수대금 지급 방식은 원칙은 현금이고 그 다음에 외의적으로 도시공 계획 시설 채권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채권은 조건이 있어요. 그 밑에 박스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그 다음에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으로 대신 현금 대신 줄 수가 있다. 이 국법에서 채권이 5개 종류가 나와요. 5개. 5개 종류가 나오는데 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 5개는 그 주택법에 보면 국민주택 채권이 나오거든요. 그 국민주택 채권까지 하고 나서 제가 5가지를 비교 설명해 드릴게요. 넘기시고 상한 도시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앞에 내가 빠뜨렸는데 이 발행자가 누구냐? 지방자치단체 도시군 계획시설채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환 기간은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매수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혹은 지연을 했을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2년이 지날 때 개발행위 허가와 10년이 지났을 때 개발행위 허가 내용이 틀린다 있어요. 내용이 2년 했을 때 개발행위 같죠. 빨리 그 쉽게 해볼 수 있는 거 해야겠죠. 곧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래서 뭐라고요? 가설 건축물, 그다음에 공양물, 그다음에 개축, 재축만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10년이 지났을 때는 127페이지 보십시오. 127페이지 그 그림을 보게 되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3층 이하의 1종, 2종 근인 생활시설, 그다음에 공양물을 허가할 수 있어요. 어찌입니까? 훨씬 더 건물이 더 커지죠. 커지고 쉽게 넘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2종 근린생활 밑에다가 쓰세요. 단란주택. 그 다음에 안마 시설소.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 그 다음에 다중시설인데 고시원. 5회 이상의 고시. 이런 경우는 2종 근린 생활시설에 들어가긴 하지만
지어야 됩니다. 1.2종 근린생활시설에 단란주정, 안마실수, 머리수정 이 경우는 안 들어간다. 이게 2년 지났을 때 개발행 허가 내용과 10년 지났을 때 개발행 허가 내용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시 126페이지 6번에 가서 자, 개발행위 허가 요건은 뭐냐면 그 매수를 거부했을 때 매수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납은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통지한 날부터 2년 내에 사용한다고 했죠. 앞에서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통지한 날부터 2년 내에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매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 지연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매수 거부나 매수 지연 시 개발행위를 허가한다. 자, 허가 대상 물건은 앞에 그 오른쪽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걸로 하세요. 그걸로. 그 다음에 5번에 보시게 되면 장기 미집행에 대한 해제 공고를 할 수가 있어요. 10년이 되면. 자, 그 해제 공고는 지방의회에서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해제 요건이고 지방의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도시공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10년 이상을 지났을 때 말입니다. 자, 넘기셔서 그러면 128페이지 해제를 하려면은 도시공 계획시설 해제를 하려면은 또 해제를 위한 도시공 관리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넘기셔서 128페이지 보십시오. 도시공 계획 시설 결정 해제 공고를 받은 그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해제를 했을 때 해제를 위한 해제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말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냥 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근데 이것을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요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했듯이 이것에 대한 해제를 할 때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모르면은 방금 내가 말한 대로 도시군 시설 결정을 해제 공고를 받은 그 시장이 혹은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결정을 해제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뭘로 한다고? 계획을 또 결정을 해야 돼. 해제 결정.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을 한 도시군 관리계획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그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관리계획의 그 해제가 필요할 때는 도지사가 결정한 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할 때는 그 자기 시장 군수가 해제 결정을 못하고 그 도지사한테 해제 결정을 신청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어쩔 때 그렇습니까? 장관이나 도지사 결정할 때는 항상 어쩐다? 광역계획부 지정할 때는 있습니다. 광역계획부 지정 누가 할 수 있어요? 네? 장관하고 도지사죠? 왜 장관하고 도지사가 합니까? 광역계획부 지정할 때 겹치니까 그렇죠? 시도가 겹치니까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결정을 때는 어째 시군이 겹친다는 거예요. 시군이 그러니까 시하고 군하고 겹쳐합니다. 그 도시군 관리계 도시군 계획실에서 시군하고 겹쳐요. 겹칠 때는 도지사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시장 군수가 해제 결정을 못 내는 거예요. 도지사가 해제해 주시오. 당신이 했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실효 시기가 중요한데 세 번째 줄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효력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은 지구는 어떠한 지점을 말하죠. 지역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은 이 지구란 말은 어떤 일정한 지역을 말해요. 지역 면적 어떤 면적을 말해요. 지구란 말. 그래서 그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어디 지역을 정했어. 그럼 그 지역의 일부분만 어떤 지역 면적에 대해서만 별도로 그 지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지구단 말 자체가 그 말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의의를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합니다. 일부에 대해서.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맞아요? 틀리죠? 일부 이게 중요해요. 그 위에다가 이거 쓰세요. 용도지구 전부 혹은 일부 용도지구 전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어요. 용도지구 전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관리계획 도시군 계획 대상 지역의 일부만 할 수 있고 그다음 용도지구 전부, 용도지구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죠. 그 지정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시장 공무수 장관, 시도지사가 할 수가 있는데 대충 오늘 보시면 1번 용도지구 배웠죠? 고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시설보호지구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그 다음에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 주거산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이 특징이 뭡니까? 전부 개발되는 지역이죠. 전부 개발되는 지역이에요. 개발되는 지역에 또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의미를 파악하셔야지 이거 다 올라오시면 안 돼요. 여기 있어서 131페이지 그 그림을 보십시오. 오른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이쪽을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용도지구 전부 또는 일부 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수립을 할 수 있다.
예, 이거 좀 구별하셔야 돼. 말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지정을 해야 돼.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을 필수적으로 지정을 해야 할 것이 뭐냐. 1번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면 10년이 지난대요. 그 다음 2번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갑은 시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겠죠. 4번 녹지에서 주거산업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과번에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공 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된다.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이 시험에 잘 나온다. 임의적인 것보다 꼭 해야 되니까. 넘기시고 그 암기를 잘 하려면 오감을 이용하라는 말이 있어요. 오감을 암기를 잘 하려면 오감을 잘 이용을 하게 눈으로 보고 막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내가 말하고 듣고 막 이 5가지 다 활용을 좋아하다. 이제 이 그림 있죠? 그림도 보시면 훨씬 더 머리에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림도 보시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유 지역에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근데 여기보다는 여기 항상 넘깁시다. 여기 보면 134페이지. 거기를 보지 마시고 그 말을 이렇게 그림으로 잘 나왔어요. 134페이지. 도시지역 외유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는 경우가 그 계획관이란 말이 계획관리란 말이에요. 계획관리죠.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아파트 연립주택이 세울 때 원칙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근데 그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자연보존 권역하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다가 교육적 동의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주변에 그 통학거리가 가능해요. 통학거리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수용을 해주시오. 그 초등학교에서 이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세우는데 우리 구역에 있는 그 초등학생들까지 같이 수용을 해주시오. 교육적 동의를 받았을 경우. 얘는 10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이 계획이 없을 때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이럴 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도시지역 외입니다.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 외에서의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시냐면 도시지역 외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어디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도시지역 하면은 주거지역 있죠?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게 도시지역이에요. 이게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에는 뭐가 있어요? 네?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제 도시지역에서는 어찌입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지역이 어디냐? 관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아니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거기에서 계획관리, 생산관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여기 외에 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도시지역 외에서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개발진흥지구 얘기해서 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거기를 오시게 되면 주거개발진흥지구와 복합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인데 주거기능이 포함됩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 이 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를 해야 돼요. 그다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이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이 포함이 되지 않아요. 이럴 때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이것은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지역에서 할 수 있고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어디 계획관리, 개발진흥지구, 생산관리 여기까지만 일단 생각하세요. 그 나머지는 한 번 더 돌 때 시간에 한 바퀴 더 다음 한 번 이 두 번째 볼 때 이렇게 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마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은 수립시 고려사항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 그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데 있죠. 이걸 제한할 수 있는 데 할 수 있다 했죠. 누가 제한할 수 있어요? 주민이죠. 주민인데 어떻습니까? 이해관계에 이해관계에 포함인데 어떤 거에 대해서만 주민이 제한할 수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앞에 세 명. 또 하시면 되죠. 기반시설 설치와 또 하나 뭐 있었어요? 네? 지구단위 계획에서나 주민이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기반시설 설치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만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 자, 136페이지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많죠. 1, 2, 3, 4, 8까지 있어요. 많은데 반드시 들어갈 게 뭐냐? 2번하고 4번입니다. 2번하고 4번. 지구단위 계획에서 필수로 들어갈 내용이 2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4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최고 한도, 최저 한도, 높이. 이 두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에 가서 보면 나와 답을 보시고 나와 답은
조금 의외야. 나머지는 다 그럴싸한데 나와 다는 의외예요. 대문이나 담, 울타리 형태나 색채 좀 의외죠.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잘못하면 이건 안 들어갈 것 같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간판의 크기 이것까지도 지구단위 계획에서 수립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나와 다는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달 놔두고 외워야 할 부분이에요. 한 달 놔두고. 그 다음에 4번 도시공 계획시설과 건축물의 개발密도하고 조화. 제목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6번.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앞으로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이라고 잘 나와요.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 그것은 거의 99%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 공통이니까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원무에서 계획한 수립 기준 항상 국토부 장관이죠. 수립 기준은. 그 다음에 139페이지 완화 적용을 하십시오. 자, 건폐율을 강화한다. 용적률을 강화한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네? 강한다고 규제를 심하다고. 이게 많이 못 짓는다 말이죠. 강화한다는 말은, 완화한다는 말은 풀어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141페이지 보시면 141페이지 그 7번 완화 한도가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한도가 여기까지. 지구단위 계획에서.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나머지 3번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내용에 적용이 됐을 때만 120%는 이건 나중에 하시고 우선 지구단위 계획에서 완화 정도는 건폐율 1.5에 150%, 용적률 2배 200%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 제한의 완화. 건축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축 제한을 완화를 시키겠죠. 그래야 지구단위 계획에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 건축 제한 완화를 하는데 다만 개발진흥기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는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기시고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의 시점은 첫 번째 줄 고시일로부터 도시공관리계획 개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 계획 불이익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된 다음 날에 효력을 내린다. 142페이지. 첫 번째 줄. 예, 지정의 시조 도시 지구단위 계획은 3년입니다. 3년. 결정 고시되는 날로부터 고시일로부터 계획이 결정 고시되려면 3년이 된 다음 날. 아까 그 도시공 계획 시설 사업은 몇 년이 지나면 실현된다 했어요? 네? 아까 앞에서 도시공 계획 시설 사업 10년? 2년? 30년? 20년이라 했잖아요. 20년. 20년 지난 다음 날. 그 다음에 20년. 실효. 네, 도시공 계획 시설 사업이 실효가 돼요. 20년이 된 다음 날.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지구나 용도지역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면 그게 실현됩니까? 어디 지역이요? 예? 어디 지역이요? 용도지구 도시공 관리계획으로 이것도 앞에서 했어요. 53페이지 보십시오. 53페이지 보면 그 제일 마지막 쪽 8조 보십니다. 2년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지형 도면을 고시해야 되는데 지형 도면이 고시가 없는 경우는 2년이 된 다음 날 효력을 해요. 2년 8조 53페이지. 그 밑에 나왔죠? 옛날부터 정리를 잘해야 공부를 잘한다 했어. 여기다가 그러면 만약 2년이 되는 날이라는 개념이 만약에 1월 1일 날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2년 뒤에 1월 1일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31일까지가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고 그러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는 그러면 2년 뒤에 1월 1일 날 그렇죠.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이란 아니까 1월 1일 다음 날? 아니죠. 그러니까 1월 1일이 효력 없어지는 없어지죠. 지정이 된 다음 날. 그러니까 자,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이 3년. 그다 쓰세요. 도시공 계획 시설 장기 미집행일 때는 몇 년? 20년. 20년. 그 다음에 그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도시공 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 용도지역은 몇 년? 2년. 되게 딱 정리를 하셔요. 여기 정리를 잘 하시면 그 다음에 152페이지 개발행위를 보십시오. 자, 150. 개발행위는 항상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고요? 사적 개발에 공적 개발이 아닙니다. 사적 개발이에요. 이렇게 허가를 맡아야 돼요. 도시공 계획 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허가를 맡은 것이 아니죠. 이미 이 사업이 결정이 되면 관련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사적 개발할 때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허가권자는 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회 시장 허가권자. 그 다음에 허가 대상 개발 행위는 뭐냐면은 1번 건축, 그 다음에 설치, 공작물, 토지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토석이 채취, 토지의 분할, 그 다음에 적취행위, 물건을 쌓아놓는 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를 하려면 허가를 맡아야 돼요. 건축, 공작물, 형질 변경, 토석이 채취, 토지 분할, 그 다음에 적취행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여기에서 이제 형질 변경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예조항이 있어요. 예조항. 이게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 경작을 위한 경우일 때, 경작을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해야 돼. 그럴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형질 변경. 3번 토지 형질 변경 있죠? 그 밑에 보시면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그 다음에 그 네모침대 그 보라색으로 네모침대 있죠? 마지막 줄. 전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밭을 논을 밭으로 이렇게 변경했을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게 되면 153페이지 2번을 보시게 되면 그 개발행위 허가의 경미한 변경은 아까 내가 그랬죠. 경미한 변경을 마친다고 허가를 안 받는다고 했어요.
공법의 공통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경미한 내용이 어느 내용이냐? 경미한 게 1번 사업기간을 단축할 때, 그 다음에 면적을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축소할 때, 그 다음에 관계법이 바뀌었어. 그러면 이미 도시군 그 관리 계획이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세운 다음에 법이 바뀌었어. 그럼 어찌해야 돼요? 불가피하게 바꿔야겠죠? 계획을 불가피하게 바뀔 경우. 그 다음에 오차 범위 내에서 변경할 때. 오차 범위 내에서 변경할 때. 이 정도는 경미하다. 허가를 안 맡아도 된다. 그 다음에 개별 행위에 대한 개별법의 적용. 이건 개별법을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자, 앞에서 배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맡은 사람은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X.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고 나서 또 무엇을 해야 돼요? 허가를 맡아야 돼요. 이 허가를 받은 것은 의미되지 않습니다. 왜? 사적 개발이니까. 넘기시고 조금 쉬었다 하시죠.